고객님께서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확인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씨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기라고요? 68세 박준호. 30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업가. 그는 나흘 전 8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차남의 프로젝트라는 30년 알고 지낸 지인의 소개였고 신분증도 서류도 완벽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박준호님 말고도 7분 더 계십니다. 72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범인이 몇 살이라고요? 28입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 딸의 결혼 자금, 아내와의 노후, 모든 것을 빼앗아간 건 겨우 28살의 대학생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았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기의 시작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박준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전국 여행을 다니며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미소 짓던 그였죠. 하지만 평생을 일해온 사람에게는 일하지 않는 시간이 어색합니다. 혹시 좋은 투자 기회 없을까? 그때 2년 만에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요즘 뭐해? 내가 소개할 투자가 하나 있는데. 그래? 뭔데? 대기업 회장 차남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해외 신규 프로젝트야. 수익률은 높은데 위험은 거의 없어. 내가 이미 다 알아봤고 나도 투자 좀 했어. 대기업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라서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고 난리야. 박준호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30년 지기 친구 말이었기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투자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라더니 각 나라별 언어로 된 안내 서류도 함께 왔습니다. 서류양으로만 봐도 스케일이 제법 커 보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신분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미 다 검증하고 투자했다는데 별일이야 있겠나. 그것이 박준호 씨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송금은 정해진 계좌로 이체도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치 진짜 투자인 것처럼, 마치 진짜 회사인 것처럼, 마치 진짜 기회인 것처럼. 박준호 씨는 그날 8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박준호 씨, 송금 확인했습니다. 3개월 후 수익금 입금됩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새벽 3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 경찰에서 전화 왔어. 그 투자 사기래. 피해자가 우리 말고도 많대. 박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8억은 이미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친구가 소개해 준 건데. 고객님께서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친구가 알려준 전화는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번호를 차단한 거 아닌가? 친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치겠네 이게 진짜 사기라고? 68년을 살아오며 인생에서 처음 맛본 절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준호 씨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72세 할아버지, 여인숙에서 살던 70대 할머니, 그리고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수사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사기 피의자입니다. 윤도현, 28세. 현재 구속 수감 중. 사진 속 범인은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요? 저 어린아이가 우리 돈을 사기쳤다고요?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기를 저질렀고요. 할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을 겨우 28짜리 아이가 70대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딸한테도 말 못했어요. 50대 여성은 눈물도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밤에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했어요. 그 순간 박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박준호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가져다 줬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내 수진 씨가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박준호 씨 부인 아니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보던 할머니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들었어요. 남편분이 투자 사기 당하셨다며? 얼마나 당하셨대요? 수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에이고, 우리 남편도 조심하라고 해야겠네.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 근데 얼마나 잃으셨어요? 억 단위래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도 하지 않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또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박준호 씨 부인 아니야? 맞아. 8억 날렸다며. 친구한테 당했다던데. 에이고, 노후 자금을 그렇게 날리면 어떡해.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올라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엌에 장바구니를 놓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 수진 씨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당신은 몰라. 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어. 평생 정직하게 산 대가가 이거라니 너무 허무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미치게 부끄러워. 딸한테도 당신한테도.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아니야. 내가 멍청했어. 친구 말만 믿고 신분증 한 장 제대로 못 봤어. 송금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했어도 됐을걸. 그날 밤, 박준호 씨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투자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 신분증을 더 자세히 봤다면, 만약 송금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다면, 그날 난 가족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준호 씨에게는 친구인 변호사 김영숙 씨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친구 영숙 씨에게 본인이 사기당한 내역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영숙 씨가 준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 씨, 피해 규모 알아? 총 30억 원대야. 접수된 것만 10건이 넘어. 30억? 신분증은 정교하게 위조됐고 계좌는 해외로 빠져나갔어. 박준호 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솔직히 어려워. 전화를 끊은 박준호 씨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영숙 씨가 준호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준호 씨, 재판이 시작됐어. 1심에서 징역 12년. 지금 항소심에서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어. 박준호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내 돈은 안 돌아와. 맞아.
돈은 안 돌아와. 영숙 씨가 박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증언이 있으면 형량이 달라져. 그게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낼 수도 있어. 그날 밤, 박준호 씨는 천장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다시 일어서 보자. 법정. 박준호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책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준호 씨, 사건에 대해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호 씨는 천천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신뢰를 무기 삼아 저를 포함한 8명 이상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순히 돈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가족관계를,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분들을 보십시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판사님께 간청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는 같은 짓을 할 수 없게 충분히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법정을 나오며 박준호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주쳤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박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도 증언했어. 우리 모두.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 검찰 구형 20년에서는 내려왔지만 1심의 12년보다는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증언으로 항소심 형량 상향. 청년 사기꾼의 징역 15년.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박준호 씨에게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윤도현. 박준호 씨는 한참을 그 편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뜯어볼 거야? 박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준호님께. 저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빚. 다들 살기 힘들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속이고 속는 겁니다. 님도 사업하면서 나만 속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님들도 욕심 있었잖아요. 높은 수익률 보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저는 15년 살고 나가면 아직 40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님은요? 8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인생 망한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윤도현 드림. 박준호 씨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욕심이 있었다고? 아내가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준호 씨는 그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여보, 그런 거 보지 마. 아니야. 박준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봐야 해. 이게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 그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편지. 내가 강의할 때 보여줄 거야. 뭐? 사람들이 알아야 해. 사기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준호 씨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야. 이 사람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 그날 밤 박준호 씨는 아내와 함께 그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아내가 준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미안하다. 내 결혼 자금. 아빠, 그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 봤어. 아빠가 법정에 섰다며. 증언했다며.
아빠, 난 그게 더 자랑스러워. 돈은 우리가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아빠가 다시 일어선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박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절망이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윤도현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징역 15년 확정. 그 뉴스를 본 새로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도현의 사기 피해는 50억 원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사칭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영숙 씨가 무료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박준호 씨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신뢰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검증 없는 신뢰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신뢰할 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박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신뢰는 없어지지 않아요. 검증을 거친 신뢰가 더 단단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손자가 미리 알았어요. 요즘은 할머니 사기도 많다면서요. 미리 조심하래요. 박준호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에서 신원 사칭 금융 사기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신분증 위조 처벌 강화, 고령층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박준호 씨의 증언이 법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박준호 씨에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 인사드려요. 제 남자친구예요. 박준호 씨는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딸 결혼 자금을. 아빠. 딸이 박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둘이 모을 거야. 괜찮아.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박준호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했어. 당신, 이제서야 진짜 하고 싶던 일을 찾은 것 같아. 준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그 8억 원을 잃지 않았다면 난 이 일을 절대 못했을 거야. 그는 딸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일이 내 노후보다 훨씬 값지다는 걸 알았어. 2년이 지났습니다. 박준호 씨는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강의 영상은 5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가득 찼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모님 지킬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해요.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호 씨는 지금 71세가 되었습니다. 눈빛은 밝았고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정의는 법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시 일어설 때, 우리 각자가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박준호 씨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30년을 사업하며 배운 신뢰, 68년을 살며 익힌 정직함.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가 되는 세상이 됐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준호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냥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피해자들의 연대와 정의 회복을 그린 감동 실화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녕하신가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이야기의 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기 있는 증인이 될 때 대한민국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밥상이었습니다.